안녕하세요. 네,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파월형이 트럼프 때와 달라졌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때 제가 요때쯤에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82가 넘어갔고요.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시면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1.59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채 금리 5년물이랑 10년물 금리를 왜 보여드렸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여기 연동된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투자를 못 하죠.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로바로 이 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내야 할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데다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소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던 헤지펀드라든가 미국의 기관 투자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고 글로벌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라든가 신흥국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더 크겠죠. 이런 이유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제가 지난 2월 27일에 방송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저점 매수 기회, 그러나 증시 폭락 여부는 미 연준이 단기 국채 금리를 방어하느냐, 이 여부에 달렸다. 당시 급등하던 미국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전망했던 내용이 뭐냐,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기 회복의 구간에는 국채 금리 급등 또는 테이퍼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원인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항상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시점쯤에서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미국 장기 국채 매수에 대한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도 그렇고 YCC라 그래가지고 일드 조정하는 이런 액션을 본격적으로 취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점 매수를 잠깐 미루시고 조금 천천히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그림처럼 지금 미국채 금리가 여기서 하락을 추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연준 의장이 본격적으로 국채 매수를 하기 전까지가 그 기간 동안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되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미 연준이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CNBC의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퍼레이팅 트위스트가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미 연준이 10년물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요.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연준이 돈 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매수한 수량만큼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돈을 더 풀진 않겠지만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의 총량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장기 국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뭔가 국채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발언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형이 집권해 있는 동안에 파월 형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항상 나왔죠. 그래서 돈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을 항상 끌어올렸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말을 하면 트럼프가 바로 트위터로 연준 의장을 비난했죠. 연준이 돈 풀기를 하거나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상당히 가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지난 집권기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역시 이번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준 의장이 나와서 다시 상승시킬 만한,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를 뭔가 하락시킬 만한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형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럼프 형하고 다르게 미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해 주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미 연준 의장은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내린다거나, 아니면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해서 주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할 만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코로나 침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주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미 연준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된다 말했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이죠. 미국 등 주요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월 8일 월요일에 우리나라 주시장을 포함해서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지수 모두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준이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채 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안 좋은 뉴스가 있죠. 증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연준의 발언이 지금 가장 절실한 이런 타이밍이죠. 근데 문제는 하필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이 뭐냐면은 3월 17일에 이번에 미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경기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장기 국채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회의 2주 전에 이 FOMC에 참여하는 연준 의원들은 회의 관련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바로 블랙아웃이라고 하고요. 결국 17일에 연준 회의 전까지 장기국채 금리에 제동을 걸어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 장기국채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지표들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고요.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가 좋다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로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국의 경기가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호재 중에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지금은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은 경기가 좀 덜 좋게 덜 회복되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번에 74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간 신규 실업이 낮아지는 거니까 경제에 좋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 9월부터 주간 70만 수준에서 크게 더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떨어져야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현재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는 75만 8천 명 정도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4만 5천 명으로 발표됐죠. 이건 기대보다 훨씬 잘 나온 수치예요. 오히려 발표된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라 그러죠. 예상치가 6.3이었는데 6.2로 이렇게 낮게 발표가 됐어요. 물론 지금 뭐 시원시원하게 미국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엄청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실제 실업률이 낮아지게 잘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예상대로 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인 컨센서스는 19만 7천 명 정도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발표가 37만 9천 명이나 늘었어요. 어디서 늘었나 세부 항목을 이렇게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은 그림에 지금 서비스업 부분에서 가장 크게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업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보면 호텔, 레저 등의 뭐 여행이나 아니면 접객업소 등이 2월 고용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런 지표가 이번 3월에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계속 보면서 지표들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이 의미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표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예요.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지금 2020년 그리고 최근 2021년 이 지표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회복이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평균보다도 더 높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뭐 마트, 자동차 판매점 등에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이 되는 유형의 판매가 바로 소매 판매로 집계가 되는데 실제적인 소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은 상장된 기업 등에서 특히 제조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이런 말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미국의 경제 전체에서 이런 소매 판매 관련 이런 제조업 관련
일부 지출은 3분의 1 정도고요. 3분의 2가 나머지 서비스업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분의 2까지 포함한 전체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그림의 PC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라는 건데요. 이전 그림의 소매 판매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월등히 그것도 가파르게 뛰어넘은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는 이제야 코로나 이전 수준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아주 좋았는데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영업 및 접객 서비스업 등이 엄청나게 안 좋다가 이제서야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미연준은 그동안 이런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하고 국채 매입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처럼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번 고용 지표를 봤더니 서비스업이 월등히 개선이 됐고 여기에다가 세부 항목을 봤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회복할 것 같았던 호텔 레저 부분이 급격하게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죠.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접객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지금은 더 빠르게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인원들을 많이 충당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의 회복은 더 가팔라질 수 있죠. 그럼 미연준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장 3월 17일에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올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런 소리를 몇 번 했었죠. 근데 당장에 지금 고용지표 보니까 자영업 또 서비스업 접객업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고용까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외출도 더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다음 달에는 서비스업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3월 FOMC 회의에서 조만간에 테이퍼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국채금리는 더 빠르게 오르고 주식시장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미연준이 모든 책임을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몇 달 더 지켜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말하는 게 속편하긴 한데 잘못하면 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죠. 일단 미연준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연준은 일단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르겠다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미연준이 일단은 침묵하고 있으면은 장기 국채 금리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국채금리 상승에 반응해서 당분간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이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연준이 갑자기 이제 조만간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주식시장이 이미 충격을 받은 뒤에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연준은 책임도 회피가 되고 욕을 좀 덜 먹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전에 국채 매입량을 줄여나가는 이 테이퍼링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파월형이 트럼프형 집권 당시에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연준이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욕을 좀 덜 먹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국채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할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 보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3월 17일에 FOMC를 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너무 세게 빠지잖아요. 그럼 미연준은 립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연준은 실제 테이퍼링 전에 장기 국채를 너무 과도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주워 담으려고 하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오르면 미연준이 OT,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고 YCC 이렇게 해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미연준은 실행을 안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미연준의 립서비스에도 파장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텐데 문제는 미연준은 어쨌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야 돼요. 그때 되면 또 주식시장이 한번 충격이 올 건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3월 17일 전에 주식시장이 너무 세게 빠지면 당연히 립서비스는 한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의견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고 존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도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미국의 제조업을 넘어서 이젠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주식시장이 아주 심하게 폭락하면 돈 풀기 좋아하는 바이든 그리고 옐런 누님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환경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딱 정리하고 넘어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미연준의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모두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방향성은 이미 나온 건데 그럼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연준이 욕을 덜 먹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3월 FOMC 전에 국채금리가 너무 오르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럼 립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장기 국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하겠다. 립 서비스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은 그때 좀 반등을 하겠죠. 그럼 이런 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내가 하락에도 트레이딩을 해서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죠. 알아서 매매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뭐 트레이딩 잘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존버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시면서 이제 채권 비중 좀 늘려두시거나 현금 비중 좀 늘려두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데 근데 또 보면 항상 또 한 방에 다 매수를 해가지고 조정이 시작될 초입에 다 매수해놓고 이제 조정이 계속되면 분명히 뭐 매수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 한 3개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제발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